네, 오늘 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부터 전하면서 전해드리죠.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지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로드 필립스 온주 재무장관은 향후 3년에 걸쳐서 의료계와 기업체의 세제 혜택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에 998억 달러를 배정한 적자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인데요. 시니어들에게는 소득이나 또 2021년 세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주택 개조 공사비의 25%를 보조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즉 휠체어 이용하는 그 출입로 설치에 만일 1만 달러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2,500달러를 정부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정된 예산은 3천만 달러입니다. 또 시니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음식 그리고 약품 배달 서비스를 내년까지 연장하는데 여기에 500만 달러 정도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모들에게도 12살 미만의 아동당 200달러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250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책값과 그리고 화상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 명목으로 지분이 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타격을 입은 기업과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들도 있는데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서 2022년까지 맥주와 와인에 대한 주류세를 일단 동결을 하고요. 내년부터 상업용 전기세 14% 그리고 공업용 전기세 16%를 보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의 방역도구 구입에 최대 1,000달러를 한 번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위해서는 온타리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비용의 20%를 돌려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연간 385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무려 988억 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적자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이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체 세제 혜택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의료계 팬데믹 때문에 의료계 지원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래저래 시니어들 정말 살아가시는데 큰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하니까 일단 적자라는 말은 좀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회계적으로 3년간에 걸친 회계 연도 동안에 이 적자 예산을 충분히 메꿔가면서 또 살림살이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긴급지원금 CERB들 받아보셨죠? 이 CERB 지원금 신청 당시에 서비스 캐나다와 CRA 두 곳에서 이중 지급받은 수령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부당수급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는 앞서서 CERB를 중복 수령해받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CRA에서 발행한 CERB 지원금으로 이중 혜택을 본 개인에게 수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현재 받으셨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중 중복으로 받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다시 국고에 반납시켜달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CRA는 앞서 지난 6월 신청 당시에 중복 지급을 받았거나 고용보험 EI와 함께 이중 지급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미 한 차례 환수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중으로 두 군데에서 지원금이 나오네 이렇게 의아하게 몇 개월을 보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CRA에 신청을 하셨던 CERB에 신청을 하셨던 어느 한쪽의 지원금은 12월 말까지 그대로 다시 반환해드리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당시 중복지원금을 반환한 사람들은 레터를 새로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아직 중복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수령자들은 CRA로부터 부적절한 세금 전표 받지 않도록 추징금 받지 않도록 자진 반환할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CRA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중복 수령을 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개인이 반환할 능력이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지불에 그 협조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받은 것 중에 한 군데는 순순히 돌려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법적인 조치 안 되네요. CRA에 따르면 다이렉트 디파짓, 그러니까 은행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형태로 CERB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CRA 웹사이트에서 환급 절차가 뭔지 알아봐서 쉽게 밟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CRA는 웹사이트의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89만 건에 이르는 상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료품 값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노바스코샤주의 델하우스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 농식품연구소 측이 연구한 결과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식료품 값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살금살금 느끼지 못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연말 가격은 올 초보다 4% 정도 오른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이 양파나 오렌지, 당근 가격, 주로 이 미국 쪽, 남쪽에서 받아들이던 그런 첨가물들 값이 상당히 크게 오를 것이고 소고기도 평균 8%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첨가물은 겨울철이 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연례적이었는데 올해는 캘리포니아주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첨가물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중간 유통업체들이 이익을 높게 잡겠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통 과정 중에서 마진들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경 간 이동도 그렇고 운임비도 상당히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첨가물 가격에 더 쓰여지는 것 같은데 결국 최종 소비자인 우리들에게까지 가격 앙등이 크게 초래가 될 것이다. 겨울에 당근이나 양파 조금 비싸게 사서 드셔야 될 것,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미국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아직도 불복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본산 국가인 미국에서 투표가 끝났는데 그것을 불복한다고 해서 보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고 보고 있을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렸는데 미국에 앞으로 미국과의 카운터파트에서 외교라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할 것인가? 아직 물론 바이든 쪽에서도 외교 전선이 어떤 사람들이 나설 것인지 프레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조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한국 쪽 외교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있었던 한국 외교 무력함이 드러나는 그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8일 전에 열릴 외교부 국정감사 청문회인데요. 그 국정감사장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다운 의원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든 시대를 염두에 둔 외교부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했더니 외교부 사람들 대답이 가관이네요.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런 못난 대답이 나오자 박 의원이 화를 벌컥 냈다 그러네요. 바이든 캠프의 외교 그리고 안보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미셸 플러너의 전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을 차례로 거명하면서요. 이 백악관 국방장관과 그리고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인물 외교부에서도 맥인 바이든 캠프의 중요 순위에서도 1, 2, 3위를 달리는 이 사람들하고 당신들 얼굴이라도 부딪혀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답은 없습니다. 강경화 장관 물론이고 최종건, 이태호 1차관, 2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준현 국립외교원장, 감투들은 어마어마하네요. 이름은. 이 사람들 외교부 수뇌부를 차례로 호명하면서 이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앞으로 미국의 외교를 담당할 것으로 낙점되어 있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라도 있느냐 물어봤더니 죄다. 그런 적 없다 였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인사도 안 만나고 대면 관계도 없고 안 만나보면서 무슨 대미 정책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외교부 측은
외국의 선거 개입 우려로 바이든 캠프에서 해외 인사와 접촉을 막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면 맞는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접해본, 그러니까 안면이라도 있는 당국자가 외교부 수뇌부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놀라움지 못해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브링컨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취임한 2015년 1월 이후에 2년 동안에 한국에 4번 왔었습니다. 김치를 좋아한던 플러노이드, 2016년, 2017년 2년 사이에 미국 안보 전문가들을 이끌고 방한해서 외교부를 찾아가서 그 당시 이미 2번은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2번 갔었던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외교가에도 낯익은 이 한미 관계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라는데 이 두 사람이 이 같은 인사들을 외교부, 현재 외교부 수뇌부들은 만나본 적도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죠. 현 정권 외교부에는 지난 5년 전만 해도 이 토니 블랑컨이나 플러노이드 같은 미국의 고위급 인사를 대면할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교 아마추어들로 꽉 차있는 외교부 현주소가 여지없이 발가벗겨진 셈이죠. 이런 웃픈 상황,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슬픈 상황은 결국 현 정권의 작품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천착해와서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한국 외교는 대북한 외교로 전락을 했었죠. 문제는 현 정권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이 미국을 잘 아는 북미, 북핵 정통 외교관들을 죄다 적폐로 몰아서 외교부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주요 포스트에 이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친문 인사들을 앉혔습니다. 지난 9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임명된 42명의 특임 공관장 67%인 28명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수 진보간 정권이 바뀔 때면 장차관은 의뢰에 교체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랫줄 유능한 현직 일선 고위관 외교관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한꺼번에 교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김영삼 정권 때 홍순영 차관을 장관으로 앉혔죠. 이명박 정권의 초대 외교수장인 유명한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차관이었습니다. 자, 더 기막히고 오라통 터지는 건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에 바이든 정권과의 불통을 걱정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초 일본의 시사 잡지 프레지던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오바마 정권 때 관방장관으로서 난항을 겪던 미군 기지 문제 등을 논하면서 미국 측과 이미 엄청난 신뢰를 쌓았던 사람이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참모진은 오바마 시대 멤버로 채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치 행태 그리고 개인적인 버릇까지도 샅샅이 꿰뚫고 있다. 일본의 외교 앞으로 참 든든하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 자신이 바이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부주석이었던 지난 2009년 1월 바이든이 파트너 격인 부통령으로 취임한 그런 덕택입니다. 이후에 시진핑이 2013년 주석 자리에 오르기까지 두 사람은 4년간의 그 4년 사이에 단독 만찬만 8번, 저녁밥을 같이 8번 먹었던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보좌한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담당자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죠. 문 정권이 정통 외교관들을 홀대한 업보를 치르게 될 지점에 와서 있습니다. 이인 삼각으로 대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바이든 측 핵심 외교 라인과 원활한 소통을 할 채널이 없는 것이죠. 더욱더 한심한 것은 백발의 여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이 헐레벌떡 엊그제 미국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2달 후면 장관 집무실을 비워줘야 할 미국의 외교장관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미공조에 공감을 나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떠나가는 폼페이오 장관 무슨 위로 식사하러 갈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한국 외교수장이 하고 다닐 짓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바이든 외교 라인에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를 할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폼페오에게 점심 사주면서 어떻게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오히려 최소한 세금이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 모든 무능함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궁여지책 한 가지 조언한다면 바이든 진영과 친숙했던 지난달의 외교관, 전문 외교관들을 지금부터 불러 모아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금으로선 그나마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교 관료, 외교 전문가,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을 앉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의 글로벌 세계의 바다를 항해해야 할 갑판장, 조타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가 배를 몰아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미국 그리고 갖은 열방과 외교전쟁에서 피땀 흘리며 싸웠던 전문인들, 그 사람들은 한국 외교에 등대지기 들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양희은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등대지기가 생각납니다. 이 등대지기들이 빨리 복귀해서 우리 한국의 외교를 힘차게 세계의 승리의 바다로 항해해 나가주게 조타수도 갑판장도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장은 그냥 선실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은 태평양을 건넌 우정 이젠 누구와 쌌나 서툰 외교 접어두고 연주를 찾으세요. 서툰 외교 그만하고 인재를 부르세요. 외교 역량이 넘쳐나는 인재들 찾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분들 픽업하세요. 그래서 멋진 외교하십시오. 대한민국 그래야 화이팅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